영의 부등식. 지나간다. 환영의 불길이 몸을 스친다. 사내는 방으로 들어갔다. 성치 않은 다리로 영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내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영은 때를 맞춰 사내의 방을 찾아간다. 대수롭지 않게 사내 앞에서 옷을 벗고 사내의 위에 올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무엇인가 골몰한 생각에 잠긴다. 사내도 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밭고랑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쟁기처럼 영은 사내를 오르고 내려온다. 사내의 썩은 다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다. 홀로 앉아있을 때면 사내는 그런 생각을 했다. 슬픔이 솟구친다. 누구도 자신의 다리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영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몇 번 조용히 읊조려보고 더는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영은 말한다. 지나간다. 머물던 근심과 걱정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빨려 들어간다. 조용히 읊조리다 보면 그렇게 된다. 영의 노란 머리가 사내의 위에서 흔들린다. 그녀가 몸을 숙인다. 아랫입술이 사내의 입술과 맞닿는다. 철 모르고 덮은 두꺼운 이불처럼 두텁다. 하늘 쳐다보는 것을 잊은 채로 사내는 눈을 감는다. 영은 입술을 뗀다.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늦은 오후 사내는 영의 젖가슴을 어루만지며 손가락으로 완두콩알처럼 튀어나온 유두를 애무한다. 늦은 오후가 그렇게 지나간다. 숲에서 나무가 자라듯 영의 품에서 사내의 성기가 자란다. 불길이 공장을 덮었다. 1993년 겨울이었고 불이 붙은 채 비명 지르던 사람들이 사그라질 때쯤 사내는 의식을 잃었다. 기계 사이사이로 불길이 스미다 이내 흔들린다. 묵직한 쇳덩이가 불덩이와 함께 사내의 다리에 떨어진다. 불과 피가 솟구친다. 머나먼 구천의 비명과 기계에 돌아가는 소리가 밑바닥까지 울린다. 사내의 심장이 쿵쿵거린다. 사장이 사내를 발견하고 다리를 깔고 있던 쇳덩이를 치운다. 사내를 들것에 묶는다. 잘려나간 사내의 다리를 들것은 그냥 지나친다. 사장이 아닌 구조대원이 들것을 들고 공장을 빠져나온다. 사장은 몇 명을 더 구하려다 끝내 나오지 못한다. 그때만 떠올리면 사내는 한쪽 허벅지가 유독 시리다. 사내는 사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직원 대부분이 퇴근 시간이 지나도 일하고 있었다. 대규모 주문이 들어왔고 사장과 공장 직원들은 피곤할 틈도 없이 일했다. 때때로 작업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공장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일했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사장과 그의 아내는 새벽녘까지 공장에 남아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오래된 기름 난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난로가 쓰러지며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었다. 불은 공장을 쉽게 덮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사내는 영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사내는 영을 걱정했다. 영의 아비가, 사장이 온 생애를 바친 공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사내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영의 어미와 아비는
불길 속에서 생을 마쳤고 불길에서 생존한 이는 사내뿐이었다. 사내가 빠져나온 후 한 차례의 폭발이 더 있었고 사내도 모르는 사이 공장에 있던 사람들과 기계는 사라졌다. 견디기 힘들어요, 아저씨. 영은 겨우 숨을 내쉬었다.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온통 피투성이가 된 듯 보였다. 나더러 어쩌라고. 사내는 그렇게 영의 말을 받고 싶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한 발로 일어섰다. 고요한 밤이었고 사내는 겨우 숨을 내쉰 영을 얽매지 않으려 애썼다. 병실 창문을 사내는 밀어젖혔다. 겨우 한 발로 서 나머지 한 발을 목재로 된 선반에 얹고 밖을 바라보았다. 온몸을 감싸도록 밤 공기는 청명했다. 추워요. 영이 말한다. 영에게 밤 공기는 서늘했다. 사내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영이 사내를 안았다. 사내도 영을 안았다. 사내의 어깨에 영의 머리가 닿았다. 사내는 진지하게 그 무게에 몰입했지만 잠자코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도 지나간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사내는 생각한다. 영의 고운 살결과 맑은 두 눈이 사내의 하룻밤에 잠시 머물더니 이내 봄이 왔다. 1994년 봄은 따뜻했다. 사내와 영은 사랑에 충실했다. 그것은 완벽하고도 절대적인 관계 같았다. 영은 사내의 거처를 마련했다. 사내를 만나지 않는 날은 일에 전념했다. 영은 건성으로 노력했다. 사내를 원하면서도 끝까지 모든 걸 쏟지는 못했다. 종종 찾아오는 공허와 외로움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영은 자궁이 없었고 사내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었다. 차라리 영이 어디에도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사내는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영은 사내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몸을 팔아 너를 먹여 살린다는 말을 영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걱정과 슬픔 너머 어두운 밤이 쌓인다.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탄식만 하는 건 어리석고 고통을 짊어지고 살기에는 너무 어렸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아비를 원망할 수도 없었고 평생 몸을 팔아도 어미가 흉물에게 진 사체를 전부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영은 몰랐다. 서로에게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담담할 수 있었고 영은 가끔 사내의 품에 안겨 울었다. 열렬히 경배하듯 온갖 슬픔을 다 보여줄 것처럼 울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몇 번 조용히 읊조려보고 더는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내는 말한다. 영은 그 말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그때는 1996년 여름 사내는 교도소에 갔다. 혼란 속에서 사내와 영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오른다. 타오르던 공장의 불길처럼 모든 것을 앗아갈 듯 그게 도달한다. 철 창살은 둘 사이의 장애가 아니었다. 영의 몸을 팔게 했던 흉물은 병신이 되었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사내는 생각한다. 그리고 운명은 자신이 써내려간다고 믿는다. 교도소에 다녀온 영은 밤새도록 운다. 싸늘한 창살 사이에서 눈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돌아왔지만 아침까지 울고 또 운다. 쏟아낸 눈물 뒤로 영의 눈이 짙어진다. 짙어지고 또 짙어지길 반복한다. 어떤 삶이 후회가 없을까? 어느 날 영은 생각한다. 이윽고 사라진 아비를 떠올린다. 다정다감하고 우미하고 소박했던 아비의 삶은 후회가 없었을까? 영은 식당에서 3년 가까이 일했지만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영은 사내의 거처에 있던 물건을 팔아 몇 달을 버텼다. 평화로운 몇 달이었다. 얼마 뒤 영은 사내의 거처를 떠나 작은 이모부가 사는 시골로 갔다. 1999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2001년 봄, 영의 소나기에 주사기가 쥐어졌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체 게바라의 사진이 박힌 검정 티셔츠를 입은 이모부가 말했다. 이모부 목에는 1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영이 약에 취하면 바로 손님을 받기 위해서이다. 맨발이 묶인 채 속옷만 걸친 영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다. 길을 가던 남자가 자신의 사진을 보고 하룻밤을 요구해도 영은 놀라지 않는다. 기꺼이 이모부에게 돈이 들어오면 영의 하룻밤은 결정된다. 진짜 이모부 맞아요? 영이 묻는다. 그러고 나서 이모부 반대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주사기를 왼팔에 꽂는다.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세요. 영이 말한다. 허리춤에 걸친 천조각이 찢어진다. 손님 받아. 이모부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영의 허리춤이 더욱 늘어진다.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방문이 열린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은데? 누군가 말한다. 영이 이불로 얼굴을 가린다. 누군가는 영의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윗옷을 벗는다. 등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영의 다리가 벌려진다. 누군가의 엉덩이가 몇 번 들썩이다 멈춘다. 누군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끝났어요. 영이 말한다. 영은 일어나려고 한다. 그대로 있어줘. 제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고 영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얼마가 지났을까? 발소리,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이모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모부가 누군가의 어깨를 야구방망이로 내려친다. 누군가는 황급히 일어나 영에게서 물러난다. 영은 놀라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모부가 자신을 지켜준다. 순간 아닌 모든 것이 멈췄다. 어디부터 잘못한 건지 영은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을 지켜주던 이모부는 어느 날부터 영을 때리기 시작했다. 온몸에 멍이 든다. 손님이 따로 준 돈까지 이모부에게 다 주고 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문을 잠그지 않기 때문에 이모부는 문을 열고 들어와 영을 또 때린다. 정신이 혼미해져 죄송하다는 말 외에 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영의 어미에게 보증을 섰다가 이모가 자살했고 이모부가 미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억지로 할 말을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은 더웠다. 영은 좋은 일도 나은 일도 없었다. 자기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없었다. 그 방을 벗어나려면 이모부가 죽어야 한다. 그것 아닌 별다른 저항감은 들지 않는다. 영은 죽은 아비를 기억한다.
아비의 얼굴은 무척이나 늙고 지쳐 보였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아비의 목소리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영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손님 받아. 이모부가 영에게 말한다. 짧은 침묵이 흐르는 사이 영의 어미와 돈 많던 흉물이 지나간다. 모든 나쁜 기억이다. 육체의 깊은 곳까지 손님이 파고들지 못한다. 영은 아직도 그때의 기억에 지배받으며 살고 있다. 우렁찬 흉물의 신음이 들리는 듯했다. 흉물의 손이 어미의 젖가슴을 만진다. 그 손을 기억한다. 스치는 기억에 영은 분노한다. 수백 번도 더 있었던 일.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기억. 틀림없다. 아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어미는 알몸이었다. 이렇게 해야 이번 달 이자가 안 꺾이고 싸게 치는 거야. 네 남편 새끼도 다 알고 참는 거 아니야? 흉물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생각났다. 흉물은 추울 때도 더울 때도 어미를 만졌다. 구질구질한 사정이다. 끝났어요. 영이 말한다. 어땠어? 좋았어? 다음에 한 번 더 할까? 휴지에 손을 뻗으며 손님이 묻는다. 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님의 머리칼을 어루만진다. 흔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올바른 대답도 회피도 구원도 아니다. 손님이 나간다. 뒷모습을 영은 바라본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영은 생각한다. 그것이 허영이라 해도. 사내가 특사로 교도소를 나온 건 대통령이 바뀐 2003년 봄이었다. 사내는 맵시 없는 몸짓으로 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교도소 밖은 아무도 없었다. 사내를 기다리는 누군가도 보이지 않는다. 나라에서 변변치 않은 의족을 붙여주었다. 봄은 따뜻했고 낭만적이었지만 어떠한 형태의 목적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사내는 주위를 둘러본다. 세상의 정막이 느껴진다. 정막 속 죽은 꽃처럼 사내는 한참을 서 있다. 온전치 못한 몸뚱이 뿐이다. 읽고 사내는 걷는다. 성한 다리와 의족이 교차한다. 정막을 지나간다. 교도소 근처 슈퍼에서 담배를 산다. 편안한 마음으로 담배 한 대 꺼내문다. 걱정을 덜어내듯 연기를 뱉어낸다. 영을 만나 다 털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적의 어떠한 형태도 살기 위한 무엇도 아닌 영을 찾아야 했다. 길가에 버려진 거울 조각이 햇빛에 번쩍인다. 섬광이 진한다. 사내는 눈동자를 번뜩인다. 그 사이 좁은 길에 접어든다. 사내의 성한 다리와 의족이 더 빠르게 교차한다. 사내의 입이 영의 가랑이처럼 벌어진다. 숨이 거칠다. 어이없을 정도로 얼마 걷지 못하고 사내는 멈춰선다. 하늘 쳐다보는 것을 잊은 척 사내는 고개를 숙인다. 의족을 지탱하던 허벅지 살에 땀이 찬다. 사내는 눈썹을 찌푸린다. 질병처럼 땀이 찬다. 썩어간다. 사내는 걸음을 옮긴다. 길의 끝이 젖빛 안개로 둘러싸인다. 땅거미가 가까워진다. 교도소 아닌 세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어디부터 현실인 건지
사내는 알 수 없다. 7년 전 여름은 무더웠다. 영을 농락하고 몸을 팔게 했던 흉물이 사내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사내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흉물의 침실을 뒤진다. 더운 탓인지 사내의 얼굴이 상기한다. 사내는 침실 화장대에 놓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머니에 넣는다. 장롱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현금을 챙긴다. 현금에 붙어있던 먼지가 퍼진다. 헛기침이 난다. 흉물의 집을 사내는 먼지처럼 빠져나온다. 아주 짧은 순간 불안은 안도로 바뀐다. 사내의 눈에서 서울의 달이 일렁인다. 비록 사내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잠시 도랑에 빠져 진흙이 묻은 것뿐이라고 영은 생각했다. 툭툭 털어내면 그만이었다. 빌어먹을 진흙이 묻은 것뿐이라고. 사내는 장애물을 쉽게 넘을 수 없었다. 사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일어나야 했다. 넘어진 것뿐이지만 퇴물이라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쓰레기 더미가 남은 삶과 같은데 개의치 않고 살 수 없었다. 주먹을 움켜쥐고 사내는 일어선다. 숨이 턱턱 막힌다. 야유가 들린다. 빌어먹을 진흙이 아직 묻어있는 듯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다. 엉망인 사내는 폭력에 익숙하다. 사내가 살던 영이 마련해 주었던 거처 앞에 키가 큰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다. 그 전에 살던 년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상한 새끼 아니야? 키 큰 남자가 말한다. 사내는 키 큰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 끝을 일그러뜨린다. 일상적이지 않은 더없이 쓸데없는 시간이 지나간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맞을 때마다 사내는 매번 그렇게 생각했다. 사내는 다시 걷는다. 성한 다리와 의족이 교차한다. 오랜 시간 영과 떨어져 있었던 시간의 저편과 현재가 교차한다. 고달픈 삶의 절반을 의족이 지탱한다. 마치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 듯 기가 막히게 지탱한다. 사내는 걷는다. 새벽 공기가 축축하다. 침묵 속에서 입을 꽉 다문다는 건 짓궂고 탐욕스러운 행동인지 모른다. 거리는 한층 더 음습하다. 제법 무서운 느낌이다. 음습한 바닥 한층에 사내는 손바닥을 댄다. 몸을 구부린 사내는 얼굴을 찡그렸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모를 웃음이 사내의 얼굴에 미련하게 퍼진다. 뚜렷한 입술 사이로 부드럽게 웃음이 스며든다. 사내는 의식하듯 얼굴에 웃음을 죽였지만 웃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살아있다. 입술 사이로 부드럽게. 그렇다고 해서 사내를 욕할 것도 없다. 사내는 계속 걷는다. 겹겹이 쌓인 거리로 사내는 뛰어든다. 발소리만이 사내가 내는 소리의 전부였다. 뚜벅, 딸깍, 뚜벅, 딸깍. 절반을 차지하는 건 의족이 바닥 한층과 맞닿아 내는 소리다. 전부의 절반은 가짜가 차지한다. 적어도 사내에게는 자명한 사실이다. 좀 더 걸으니 골목길에 접어든다. 사내는 전봇대의 불빛을 느끼고 나서야 해가 지고 달이 일렁인다고 생각한다. 유난히 해가 길어서 도저히 달이 이기지 못할 낮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곤란하지도 유난할 것도 없어서
사내는 슬펐다. 골목 끝은 사내 어미의 집이다. 사내의 어미는 과거와 현재가 다를 것 없이 늙었다. 힐끔 남의 눈치를 살피며 남의 슬픔을 모두 짐작하는 것처럼 세상 앞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어쩌면 그래서 더 편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를 노인이다. 사내가 어미 집으로 들어간다. 운명이 비껴간 듯 생기 있는 표정이다. 사내의 흉한 생기를 어미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사내 어미는 마당에서 흰 속옷을 빨다 몸을 일으켜 사내를 바라본다. 그 시선을 사내는 외면한다. 어미는 비위가 상하는 척 고개를 숙이고 코를 막는다. 늘 그런 식이었다. 불에 타는 살결 냄새가 아직도 사내의 다리에 배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미는 사내의 삶을 쟤처럼 혐오했다. 이제 다 정리할 거야. 사내는 혼자 중얼거린다. 마당에 축 늘어졌던 배나무 잎이 무심히 흔들린다. 아들아, 그만 생각해 이제. 남 일이야. 사내의 어미가 말한다. 사내는 어미를 지나쳐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간다. 지난 몇 년간 어미 외에는 아무도 열고 들어가지 않았던 문을 태연하게 열고, 부엌을 지나쳐 화장실 옆방으로 사내는 들어간다. 그날은 사내도 어미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어미는 사내 앞에 얼굴을 들이민다. 어쩌자는 거야? 이번엔 진짜 돌아올 거지? 어미의 목소리가 사내의 얼굴에 힘없이 떨어진다. 모르겠어. 근데 후회 안 해요, 엄마. 사내가 어둠을 바라보며 말한다. 공기 속에는 답이 없지만 사내는 숨을 크게 들이켠다. 끈질긴 숨이 다 뱉어지기도 전에 그림자 테두리가 사내의 공간에서 사라진다. 더 커지지도 않을 어미의 테두리가 문틈 밖에서 흐느낀다. 그 흐느낌은 스스로 상처에 적응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그쳤다. 어미 집은 사내가 기댈 곳이 아니다. 한 번도 어미가 집 밖으로 사내를 내쫓지 않은 건 그 때문이 분명했다. 며칠 후 핏기 없는 피부의 사내는 스스로 어미 집 밖으로 나왔다. 늦은 오후 사내의 어미는 흰 머리를 쓸어올리며 문 밖을 내다본다. 딱딱하게 굳은 자세였다. 사내는 거리를 천천히 가로질러 버스를 타고 시외 버스 터미널로 갔다. 가는 도중 사내는 훔친 돈으로 군것질하는 소년처럼 자신의 가방에 든 돈으로 낙지볶음을 사 먹었다. 사내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목젖으로 넘겼다. 시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사내는 손을 무릎에 대고 의자에 앉았다. 크게 숨을 내쉰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내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사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어난다. 버스와 버스 사이 틈으로 들어가 담배를 태운다. 숨과 함께 담배 연기를 몇 번이고 내뱉는다. 그래, 거기라고 했어. 사내는 언젠가 영이 이야기했던 시골을 기억한다. 꽁초를 내던진다. 사내는 다시 버스 틈에서 나와 절룩거리며 걷는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는다. 그리고 제자리 걸음하듯 사내는 걷는다. 거의 30분을 기다리자 시골로 가는 버스 문이 열린다. 사내는 버스를 탄다. 표를 보여주고 앉을 자리를 찾는다. 질질 끌리는 의족 소리에
사람들이 중얼거리지만 아무도 사내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때 누군가 사내의 어깨를 세게 붙잡는다. 제법 몸집이 큰 남자가 사내를 바라본다. 앞쪽에 앉으세요. 더 들어가시면 내릴 때 불편하실 텐데. 볼멘 소리나 비아냥거림은 아니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좀 지나갑시다. 사내가 말한다. 덩치 큰 남자는 사내를 더는 쳐다보지 않는다. 사내는 절름발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이윽고 뒷자리에 앉는다. 버스가 출발한다. 버스가 흔들리며 달린다. 성한 다리에 힘을 주어 몸무게를 실었지만 사내의 몸은 기울어졌다가 창가에 부딪혔다가 하면서 달리는 버스처럼 흔들린다. 해가 지고 그림자도 졌다. 하루도 허무하게 질지 몰라 사내는 서둘러 걷고 또 걷는다. 언젠가 영이 말했던 시골을 걷는다. 성한 다리와 의족이 교차한다. 잘려나간 인생을 찾으려는 인간처럼 사내는 노력한다. 영을 찾아야 한다. 찾으려는 것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다. 찾는다고 해도 기쁘지 않을 것을 사내는 잘 안다. 가여운 영이 있는 곳이 술과 신음을 파는 장소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느릿한 발걸음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생각이다. 이미 산을 오르듯 그 장소를 찾는다. 꼭대기에 영이 있을 곳으로 생각한다. 사내는 파도를 지나간다. 상인의 고함을 지난다. 생선 비린내를 지난다. 사내의 맥박이 빨라진다. 부둣가에 자리 잡은 초라한 상가 건물이 보인다. 오래된 의원과 약국, 한진화학, 한국철학원, 경북상회, 간판이 폭력배의 문신처럼 상가 건물에 박혀 느릿느릿 빛을 낸다. 밤이 깊었다. 건물 지하에 유흥주점이 보인다. 사람들이 그 앞을 왔다 갔다 한다. 주점 간판이 흉하게 빛을 낸다. 섬길 필요도 헌신적인 노력도 없는 명백한 빛이다. 사내는 빛을 쫓아 지하로 들어간다. 꼭대기를 오르듯. 혼자 온 거요? 지하 꼭대기에서 체게바라의 사진이 박힌 검정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사내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내 응대한다. 사내는 외면한다. 여기 보통 술집은 아니오. 적어도 30은 있어야 돼. 그가 말한다. 영의 이모부이다. 그는 교활한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본다. 사내는 교활한 눈빛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한참 동안 미동 없는 영을 응시한다. 이윽고 점퍼 안주머니를 뒤적거린다. 주머니는 두꺼운 돈봉투를 토해낸다. 영의 이모부는 토사물을 피하듯 몸을 뒤로 젖혔다. 영의 이모부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모른다. 시퍼런 유리 너머에서 영의 웃음이 비친다. 지하의 쾌쾌한 공기에 영의 숨도 섞였을 것으로 사내는 생각한다. 숨을 들이켠다. 뱉는다. 들이켠다. 영의 숨이 느껴지지 않는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 사내는 힘이 빠진다. 아, 저 계집년 얼마 전부터 정신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엉덩이를 내놓으면 어찌나 탐스러운지 나쁘진 않을 거요. 영의 이모부가 말한다. 사내는 다시 힘을 내어 거침없이 숨을 뱉어낸다. 저 여자로 하죠. 술은 얼마인가요? 사내가 말한다. 맥주 한 짝에 15만 원이고 여자는 25만 내면 올라이트지요.
자, 일단 구석방으로 들어가셔서 계산부터 하시죠. 영의 이모부가 사내를 잡아당기며 안내한다. 사내가 다리를 절름거리며 구석방으로 들어간다. 방은 작은 전구가 달려있고 좌식 의자와 탁자가 놓여있다. 자그마한 전구가 텅 빈 방을 뚜렷하게 비춘다.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는 좌식 의자는 편안했다. 두둑해진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는 영의 이모부와 방안은 묘한 조화를 이룬다. 사내와 영의 이모부는 무언가 맞바꿀 것이 있는 듯 대면한다. 누군가 먼저 말을 걸기 전까지 방은 죽은 듯 조용했다. 죽을 사람 곁에 있는 것처럼 사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왜 절름발이가 된 거요? 영의 이모부가 묻는다. 당뇨에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잘라낸 거요?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도 잘 안 섭니다. 그냥 술이나 한잔하고 갈 생각입니다. 아, 그렇구먼. 그래도 우선 여자부터 데려올게요. 혹시 아나? 바짝 설지도. 영의 이모부는 사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길이 없다. 사내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떨린다. 피곤해 보인다. 영의 이모부가 영을 난폭하게 잡아채 구석방으로 떠민다. 방에 들어온 영은 사내를 경계한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경직된 몸으로 서 있다. 흰 속옷만 입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다. 영을 보기 위해 먼 길을 왔는데 스스로 추스를 시간도 없이 고속버스를 타고 시내를 걸어 영이 있는 건물 계단을 따라 이 구석 방 꼭대기까지 왔는데 영은 몰라보게 야위었고 턱 늙었다. 같은 공간이지만 영은 어둠 속에 있다. 뭐 2년뿐이지만 한번 초이스하면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 안 됩니다. 아시죠? 모호한 말이었다. 사내는 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영 이외에 아무도 갈망하지 않는 눈빛으로. 당신이 죽을 때까지 저 여자를 사려면 얼마를 줘야 합니까? 사내가 말한다. 이 개새끼가. 영의 이모부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었다. 사내는 자신의 의족을 치켜들었다. 잠시 후 의족의 세부치가 이모부 얼굴에 박힌다. 더는 움직임 없이 고기 덩어리처럼 이모부라는 사람의 몸통이 땅에 떨어진다. 피 냄새가 허공에서 회전한다. 영의 이모부는 다리를 벌린 채로 앞으로 쓰러진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먼 구석까지 들렸지만 아무도 없었기에 아무런 비명도 들리지 않는다. 희미한 목숨이 바닥에 쏟아진다. 검붉은 피가 어느새 이모부 온몸에 쏟아진 듯 퍼졌다. 사내의 성한 다리가 피와 맨땅의 경계에 서 있다. 정신을 가눌 수 없었다. 얼마 뒤 사내는 시체의 창백한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시체의 턱 아래로 계속 피가 쏟아진다. 콧방울에서도 피가 터져 멈추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사내는 생각한다. 그리고 운명은 자신이 써내려간다고 믿는다. 영이 입고 있던 흰 속옷까지 온통 피투성이로 변했다. 이런, 벗어야겠어요. 영은 알몸을 돌려 죽은 이모부를 외면한다. 사내의 고개가 사정한 성기처럼 축 늘어진다. 이모부의 피가 사내와 영을 가로지른다. 피를 닦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사내는 시체 은닉 장소를 떠올린다. 심오한 비밀을 말하는 인간처럼 사내가 입을 연다. 살고 싶으면 어떻게든 살기 마련이지. 이윽고 사내는 영을 왈칵 껴안았다. 방 안은 아무도 없지만 수천 개의 눈이 사내와 영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살려주세요. 영이 고작 말한다. 이윽고 사내의 옷을 벗긴다. 영의 정신이 군데군데 깨져 그 사이로 썩은 오물이 껴있다는 걸 사내는 직감한다. 견디기 힘들어요, 아저씨. 영이 말을 잇는다. 사내는 영의 머리 위로 손을 뻗는다. 영은 목을 조금 움직여 사내의 손을 받아들인다. 사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영의 손이 사내의 성기를 짓궂게 움켜쥔다. 배란기라서 그래요. 남자를 밝히는 건. 영은 환멸을 느끼며 눈물을 쏟는다. 깨진 기억 사이로 억지로 거짓이 흐른다. 사내는 자궁을 찾듯 영의 허리를 당겼다. 눈이 뒤집혔다. 벌거벗은 도둑이나 다름없었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요. 혼자는 너무 추워요. 여기서 먹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죽을 때까지 저를 가져요. 영이 말한다. 그래, 그러자. 네가 괜찮다면. 사내는 홀린 듯 지독하게 영을 응시한다. 괜찮아요. 빌어먹을 진흙이 묻은 것 뿐이잖아요. 영이 눈물을 닦는다. 사내는 그 눈빛이 왠지 겁나서 옷을 추스려 입는다. 갑자기 모든 일이 위험해질 것 같았다. 사내의 옷에는 피가 묻어 지저분해 보였고 영은 사내의 썩은 다리를 쳐다보았다. 불쾌한 통증이 느껴졌다. 사내의 입이 바싹 타들어간다. 영은 몸을 수그려 사내의 의족에 머리를 댄다. 의족의 무감각 때문에 사내는 영의 머릿속 무게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 머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지나간다. 오래된 기름 난로가 사내의 몸을 스친다. 불이 났었지. 그때 사장님이 난로 옆에 서 계셨는데 물론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사내는 말한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몇 번 조용히 읊조려보고 더는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하고 영은 말을 잇는다. 아 잠시만, 늘 제가 바르는 게 있어요. 이윽고 영은 볼품없고 보기 흉한 사내의 썩은 다리에 바셀린을 바른다. 그런데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지? 사내가 말한다. 이모부 차가 있어요. 내가 알려줄게요. 얼마 뒤 사내는 차를 빼 시체를 차에 싣고 숲 쪽으로 아무 말 없이 운전했다. 모든 것이 죽은 듯 고요한 숲으로 가면 죽은 인간 정도는 두드러지지 않을 것 같았다. 피 냄새는 사라지고 온전한 상처 위에 흙이 덮일 것이었다. 사내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시체를 향한 조롱이었다. 담담하다 못해 급할 것 없는 태도는 요란하지 않기에 더 순수해 보이기까지 했다. 시체가 사내의 몸에 스친다. 차에서 내린 사내는 산을 오르기 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사람을 죽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산바람이 사내의 몸을 스치고 나서야 시체를 완전히 죽인 것 같았다. 흙 밑으로 시체는 가라앉았다. 그 어둠 속에서 혐오스러운 이모부는 울부짖지도 못할 것 같았다. 유난히 요란스러운 밤일 뿐이라고 사내는 생각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영은 줄곧 고개를 숙였다.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지나간다. 사내는 영의 주위를 걸었다. 영도 사내의 주위를 걸었다. 날이 밝아온다. 의족을 지탱하던 허벅지 끝에 땀이 찬다.
허벅지 끝이 썩어간다. 악취가 난다. 사내는 눈썹을 찌푸린다. 바늘로 찌르듯 허벅지 끝의 통증이 예리하게 전달된다. 살이 끝나는 바깥에서 굳은 고름 딱지를 떼어낸다. 딱지를 떼어내면 통증이 누그러질 것으로 사내는 믿는다. 질병 덩어리처럼 믿음은 머릿속을 파고든다. 양지 바른 땅과 맞닥뜨린다. 길의 끄트머리에서 사내는 잠깐 멈춰선다. 영에게는 낯선 풍경이다. 한창 꽃이 만발했다. 초록과 노랑의 싱그러운 꽃들이 우뚝우뚝 서 있고 그 길을 사내는 지나간다. 발이 교차한다. 사내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본다. 근사하지 않아서 멈춰선다. 몸을 숙인다. 성한 두 손으로 나라에서 붙인 의족을 떼어낸다.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억센 중심이 잡힌다. 경이로운 자연 앞에 사내는 서 있다. 사내는 한 발 걸어 나간다. 익숙하지 않은 즐거움이 느껴진다. 사내의 의족을 지탱하던 허벅지 끝에 푹신한 땅이 와 닿는다.